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산 월동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제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월동 채소 처리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반복되는 월동 채소 처리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임상필 제주도 감귤 특작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대수 전국농민의 총연맹 제주도연맹 전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봉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 채소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처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밭에서 폐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월동 채소 처리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임상필 과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월동 채소류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농업인들이 상심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동향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거래 가격을 보면은 무인 경우에는 18kg 한 포대당 6,604원으로서 평년에 6,622원보다 이제 좀 다소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근의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심합니다. 20kg 한 상자당 11,020원인데 평년에는 19,728원으로서 한 44%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인 경우에는 8kg망 한 망에 3,233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예년에는 4,206원 이렇게 해서 한 23% 이제 하락한 걸로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출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생산 예상량 대비해서 무는 한 65% 내외, 당근은 한 70% 내외. 네. 그다음에 양배추는 한 60% 내외가 출하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는 지금 소폭 가격을 했고 소폭 하락을 했고 당근은 한 44%, 양배추 23% 정도 지난해보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제주산 월동 채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창옥 의원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월동 채소의 적정 재배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게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않은데 우리 고 박사님 모셨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정부나 집행부에서 이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 과잉 생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올해 채소 가격이 사실 작년 대비에 한 70% 하락한 품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인이 생각하는 이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 사실은 과잉 생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수급 조절 채소의 문제 그리고 대체제라 하면 이게 건조 냉동 채소의 수입 확대입니다. 제가 도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제주도가 2010년도 10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도표에서 보면 이 산지 폐기인데 2010년을 제외하면 이렇게 산지 폐기를 높고 낮음이 있지만 매 했습니다. 산지 폐기를. 근데 이게 수입량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수입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게 당근 무고 이게 양배추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거에 비례해서 산지 폐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락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요 수입 농산물이 사실은 이게
57만 톤이 약간 넘습니다. 채소 수입량이. 네. 그게 사실은 이게 원래 월동 제주의 전국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우리 제주산 월동 채소가 이게 폭락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수급 조절, 채소의 문제, 그리고 이게 대체재 수입 확대의 문제가 사실은 가격 폭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제주산 월동 채소의 과잉 생산도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수입하는 그런 이 월동 채소 관련된 이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이런 부분을 주요한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송대수 의장께서는 제주산 월동 채소의 가격 하락의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농산물 전체적으로 농업 구조상 우리가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곡류에서 과일로, 과일에서 이제 신선 채소로 이렇게 재배 면적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 물량에 이제 정부가 수입해서 푸는 물가 안정 대책에 의해서 가격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올해는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받쳐져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생육도 좋았다. 그래서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예년에 우리가 가격을 지지받을 때는 거의가 뭐 농사를 망쳤을 때 가격 지지를 받는데 금년에는 육지부나 제주도가 특히 이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 특히 또 대한민국 전체 경제 상황 이런 것들도 아마 채소가 하락의 원인이 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예. 고봉현 박사께서는 제주산 월동 채소 가격 하락의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과잉 생산이 기본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보니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물학적 특성상 이제 생육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급 조절에 그 탄력적인 그런 공급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송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연적인 부분, 그 자연 재해라든지 질병 이런 외적인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불안정에서 오는 그런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이제 잦은 가격 폭등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폭락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렇게 실태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가격들이 그 사실 그 이게 주기성이 있습니다. 뭐 경년이 될 수도 있고 한 2, 3년 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가격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작년 그 2012년 하반기 그러니까 말부터 13년 초까지는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 호조에 따른 농업인들의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재배 면적이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기상 여건이 좋아서 작황이 좋았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 제주 지역 월동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월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형입니다. 작형. 그러니까 육지부의 다른 작형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제주 지역 자체의 이제 과잉 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이제 육지부의 그런 생산과 그리고 기상 여건이 이제 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예. 일단 이 제주산 월동 채소를 둘러싼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지금 월동 채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요 그 제주산 월동 채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나눠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과잉 생산의 문제인데 이 과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 신고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배 신고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월동 채소 가격 하락을 막는데 이 재배 신고제가 이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월동 채소류 그 재배 신고제는 그 우리 도에서가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12년도에 이제 월동 무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양배추 한 품목을 추가시켰고 올해에는 이제 당근까지 해서 3개의 품목을 이제 신고제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 신고 그 실적이 그 1558농가에서 전체 재배 면적이 76%를 신고를 했었는데 예. 지난해에는 그 무인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55%밖에 이제 신고가 안 됐고 예. 양배추인 경우에 한 73% 선에서 이제 그 신고 실적이 좀 미흡했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실적이 좀 낮다고나 할까 저조한 이유로는 아직까지는 그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그 농가에서 좀 인식이 덜 돼가지고 그 실적이 좀 미미하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재배 신고제가 지금 50%에서 70% 사이에서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배 신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그렇게 이제 많이 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재배 신고제 관련해서 현재 어떤 그 농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배 신고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뭐 혜택 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문제는 관리 측면에서 도구하는 것 같은데, 즉 혹이나 태풍이나 자연재해 왔을 때 이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재배 신고제 갖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신고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농지 문제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농지 관리가 아주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농민들이 생산비에 차지하는 부분이 직접 생산비도 있지만 사실 임대차 계약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이 한 3,000평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규모라면 자가노동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3,000평 갖고 안 되니까 3만 평. 원래 한번 망했으니까 내년에 한 6만 평을 불리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임대차 농업이 적은 3,000평일 때 한 뭐 30% 정도 자체라 그러면 70%가 임대농이라 그러면 6만 평 되면 아마 5% 정도 될 겁니다. 95%가 임대 농지를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신고제에서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전체 재배 면적 관리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신고제와 적극적 나서는데 좀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이 하기엔 인식의 부족보다는 어떤 그걸로 있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지 않느냐. 또 어쩌면 잘못되면 임대주는 임대자 입장에서도 사실 꺼리낌이 있거든요. 법률적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허창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배 신고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네. 그 재배 신고제의 경우에 사실 가장 문제가 이게 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 제외 대상자가 어떤 거냐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도 제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목이 뭐 초지라든가 목장용지, 임야 등의 이게 불법 전용한 토지도 안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다면 이걸 명확하게 그 농가 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등록하도록 그리고 초지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걸 뭐 정확하게 이게 그 농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불법 이게 그 전용을 했을 경우에 제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좀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재배 신고제가 이게 진짜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 하락이 과잉 생산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뭐 기후 조건도 있지만 이게 수입 확대의 문제 그리고 정부 그
수급 조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어쨌든 이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 임상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주도가 맨 처음 2012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사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감귤은 사실 99%가 제주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게 뭐 재배 신고제 됐든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월동 채수인 경우는 사실 육지부에 뭐 온난화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재배를 통해서 이게 재배 면적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게 수출의 톤수가 많아진다든가 이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게 재배 신고제에 호응하지 못한다. 근데 재배 신고제에 보면 사실은 이게 지원 대상이 그 도매 시장 가격 이하로 생산비가 떨어지면 사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맹점이 뭐냐면 이게 반드시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한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약 재배를 안 하는 농가도 있지만 선뜻 농협에서도 실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계약 재배를 받아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배 신고제의 문제는 더 많은 제도적 보완과 토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휴경 명령제라든가 이거 연동해서 사실은 생산비 보장을 명확히 해야 농가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재배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져야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데 구봉현 박사께서는 재배 신고제가 효율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오는 그런 그 뭐 문제점들이라고 일단 파악이 되고요. 뭐 향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재배 신고제를 왜 실시를 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재배 신고제를 실시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생산 조절을 위한 그 정보를 사전에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격리다 뭐 산지 폐기다 하는 거는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아니까. 그러니까 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기능을 재배 신고제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과잉 현상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보다 적극적인 그런 관측 시스템이 좀 제주도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지금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농업 관측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전국 단위의 품목 중심의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형별 이런 그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월동채소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에 초점을 맞춰서 관측 수급 분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 지역의 월동채소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는 지역별 작형별 수급 데이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관측 시스템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부분, 그 법적 제도적 부분은 그 장치가 작년에 이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문제는 이제 기금이나 이런 부분, 돈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임상필 과장께서는 현재 재배 신고제가 뭐 시행 초기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 관련해서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아까 우선 우리 송 이장님께서 뭐 재배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농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좀 신고에 뭐 저조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행 초기면서 2002년도에 그 무가 이제 이제 좀 태풍 영향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 출하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배 신고를 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도 이제 시장 격리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신고된 농가 안 된 농가의 그 지원 비율이 좀 다릅니다. 신고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이제 그 기준액을 100% 지급을 하는데 신고를 안 한 농가는 이제 80%를 지원을 한 이런 그 차등을 두고 이러한 그 재배 신고를 조기에 정착시켜 보려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뭐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옳은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 그 아까 뭐 그 이제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이 신고를 잘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일부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지에 임야에 무단으로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시행 초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쪽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속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전체 농가들이 농업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신고제 이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송대수 장께서 인센티브가 없다 이렇게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 100%는 계약 재배 부분이고요. 예. 신고제하고는 무관합니다. 80%는 이제 계약 재배는 계약 재배인데 필지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의 80%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번 마지막 거는 그냥 뭐 나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1,000원 예. 무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허창욱 의원께서 아까 이 농가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그리고 초지를 불법 개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배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월동채소 생산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송대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3,000평 농사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3만 평으로 가는 거고, 이게 뭐 아까 60세대로 상인들이 뭐 30만 평이 가고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초지나 이게 목장지의 불법 개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게 재배 신고제에 제외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재배지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불법으로 이게 전용하는 토지에 대한 나는 이제 규제를 정확히 해야 된다, 도에서. 그래서 이게 생산량에 대한 수급 조절의 문제에서도 일정 부분 이게 되는 것이고, 뭐 그분들한테 이게 대규모 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그분들한테 재배 신고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지금 농가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가 경영 등록체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라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점이 이게 있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 농지원부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96년 이전에 이후에 이게 임대를 한 거는 전부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이런 농가경영체 등록이라는 표현이 이게 나왔지만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모든 사업의 기준은 농지원부였습니다. 그래서 실경작자 중심이 아니라 토지주의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난 이게 오히려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급하게 이게 농가경영체에 등록하신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그 경작자 중심의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실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인센티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명확하게,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적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될 건 바꿔서 실질적 생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재배신고제 관련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지금 제주산 월동 채소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
재배 신고제 관련해서 좀 짚어봤는데 여전히 시행 초기이고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고, 다음 주제로 이 수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주산 월동 채소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걸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늘려서 국내 유통량을 줄이면 이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금 수출 물량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임상필 과장께서 현재 월동 채소 수출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품목별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양배추는 그 주로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제 한 5,000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에서 가격 지지 효과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수출 물량을 8,000톤으로 늘려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6,000톤 수준이 이제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월동 무인 경우에는 예. 7,000톤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 무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지금 1,000톤이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와 별도로 일본으로 이제 한 10,00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엔저 현상과 그 다른 영향으로 해가지고 요 물량이 좀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그 수출하는데 그 수출의 그 활력도 불어넣고, 그 다음에 또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격리시켜서 가격 안정을 꾀해보자는 차원에서 수출 뭐 상자 때의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출하는 농가에 다소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물류비를 보게 되면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무인 경우에는 뭐 키로당 한 147원,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배추인 경우에는 한 135원 정도 이렇게 전체 물류비의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내 시장 격리를 위해서 수출을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허창욱 의원께서는 현재 수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도에서 양배추인 것 같은 경우가 우리 임상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00톤에서 8,000톤 이렇게 수출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도에서 수출에 대한 개념을 새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과거에는 사실 수출이 잉여 농산물을 갖고 수출을 하는 걸 이게 목표로 잡고 이렇게 진행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수출이 목표입니다. 수출을 목표로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 영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글로벌 GAP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출하기 위한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토양 관리, 그 다음에 종자 선택을 어떻게 할 거고, 농약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과정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단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수출로 공급량을 조절하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간 양배추를 제주도가 일본에 10,000톤을 수출할 계획이라면 수출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들어서 이거를 재배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잉되면 수출하고 아니면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공급량의 조절을 위해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감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용 선과장도 있는 거고 이런데, 단지 지금 도에서 이게 그 수출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포장비, 그다음에 뭐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월동 채소와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감귤같이 체계적으로 이게 수출을 목표로 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사실은 일정 부분의 재배 면적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출길을 열어가는 거고 그게 이후에 타 여러 가지 채소류에 사실은 수출길을 다시 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놔야 된다는 게 먼저입니다. 예. 예. 고봉현 박사께서는 지금 제주산 월동 채소 수출 물량 늘리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 늘리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통계를 일단 양배추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천 톤 지금 현재 6천 톤 정도 있는데 매년 평균을 보니까 한 6천 톤 정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뭐 좀 그 해에 따라서 한 좀 많이 된 때는 한 7, 8천 톤까지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요번에 8천 톤 목표로 해가지고 뭐 이런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수출 물량이 도 생산량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한 5에서 7%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뭐 과잉된 생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송대수 의장께서는 지금 제주산 월동 채소 수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농민 입장에서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글쎄요. 수출만이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수출로 이렇게 모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22% 정도 됩니다. 채소 같은 경우도 뭐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식량과 야채, 과일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해괴하게도 대한민국은 국민 세금 가지고 자국 농산물은 때려부수고 달러 들여서 수입하면서 물가 조정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배춧값이 10,000원, 15,000원 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양배추 갖고 김치 먹자 할 정도로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가고 국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뭐 MMA 물량은 물론 TRQ 물량 가지고 저관세로 수입해서 가격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무같이 급락하는 사태가 왔을 때 놔둡니다. 가격 하락할 때까지. 이번에 산지 폐기나 시장 격리로 절대 가격 못 오릅니다. 왜? 당연한 거죠. 폐기돼야 될 제품들을 그냥 약간의 생산비를 줘서 달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농업의 구조와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특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월동 채소로밖에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월동 채소로밖에 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지 재배가 여름 재배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월동 재배가 특수하게 한데 제주도의 특수한 부분은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지만 채소와 관련해서 유통을 제주도에서 연구하고 있는가? 연구하는 박사도 안 보였습니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육지에 출하하는 유통 문제가 지금 생산비에서부터 원가 단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유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출을 첨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농민 입장에서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과장님, 그 좀 전에 화창욱 의원께서 이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수출할 게 아니라 아예 수출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생산에 필요한 엄격한 품질 기준이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선과라든지 이런 수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 갖고 계십니까? 예, 보완책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수출을 하려면은 우선 그 검역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아까 우리 화창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지금 이렇게 그 일정한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뭐 처음서부터 농약, 비료 뭐 이런 포장 관리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럼 그냥 단순히 우리 도에서 이제 5,000톤 하다가 이 물량이 남아도니까 8,000톤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수출하는 그 업체나 생산자 단체에서 이미 그 포장 관리에서부터 아까 허창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종자, 농약, 비료 이런 포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량을 더 늘리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고 박사님이 상시 뭐 한 6,000톤 내외의 수출 물량 많았을 때 한 7, 8,000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정도 물량은 계속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왜 이거 5,0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렸느냐? 국내에 가격이 높으면 수출을 하겠다고 하던 농가들도 이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요 뭐 2, 3천 톤 뭐 미미한 물량이지만 이렇게 더 이런 쪽으로 더 수출로 좀 국내 시장과는 격리를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창욱 의원님 혹시 뭐 제주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목표로 기준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지. 뭐 지금 뭐 농협에서 계약 재배 물량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념을 정확히 명확히 해라. 이 수출을 목표로 이게 작물 재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내 또 소비되는 물량은 또 별다른 것이고 또 다른 것이고 그런 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산 월동 채소의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이 생산 측면에서 사전 신고제, 신고재배제 그리고 그 수출을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줄이기 위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제주도나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마련한 대책이 시장격리지 않습니까? 이 시장격리가 올해도 시장격리와 관련된 대책이 발표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 시장격리 제도에 대해서 좀 그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임상표 과장께서 시장격리 제도가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시장격리라고 해서 뭐 종전에 무슨 뭐 산지팩이다, 그다음에 뭐 매취 사업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시장 격리다 해가지고 하니까 다소 뭐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격리 사업이란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많을 경우에 이제 그 산지에서 일정 기간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놔두었다가 이제 그 시장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팔고 농가하고 협약한 금액은 농가에게 드리고 그 차액은 자조금으로 조성을 해서 네.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대응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 농가하고 협약한 그 가격으로 이제 산지에서 폐기 처분하는 이러한 사업이 그 시장 격리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효과를 뭐 본다면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효과가 눈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이 그 경제학자 그리고리 킹이라는 사람이 킹의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농산물은 5%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거꾸로 30% 이상 하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서 이런 그 농산물이 특성이 물량 뭐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런 그 가격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한 20일, 30일 이렇게 좀 출하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은 그 가격 그 지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허창옥 의원님, 시장 격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과거에 효과를 본 사례도 있고 금년 같은 방식은 전혀 효과가 지금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는 시장 격리 사업이 사실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임시 대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005년도부터 2013년을 쭉 보면 2010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해 시장 격리라고 하는 산지 폐기든 매치 사업이든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근 8년 넘게 이게 진행되어 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그 사이에 한 200억 원이 사실 이 시장 격리 사업이 투여됐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과감할 때 과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원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의회 의원분들이 모여서 이게 상당히 폭락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나고 이걸 시급하게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게 뭐 대응이 좀 늦춰지면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 격리 방식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적으로 분명히 마련되고 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이게 진행할 때만이 이 진짜 200억이라는 돈이 유용하게 실제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재수 시장께서는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 시장 격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노타리 값은 나오니까 그렇죠. 시장 격리는 이번에 무를 기준했을 때 2,120원이거든요. 이게 농림 전체가 농림부 예산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지난 전에 그 무 산지 폐기할 때 도가 절대 앞으로는 그 농민들의 도덕적 인 측면을 고려해서 산지 폐기는 없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시장 격리로 명칭을 바꾸나 했더니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수급 조절 차원에서 2만 톤을 했는데 결국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계약재배 위주였고요. 나중에 뭐 지금 2만 톤 다시 2만 톤입니까? 2만 톤은 평당 1,000원씩 해서 아마 지방재정으로 산지 폐기 명목으로 할 것 같은데 결국에 시장 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산지 폐기나 마찬가지로 폐기될 물량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미 출하를 했거나 아니면 이랬을 경우에 제품이 이제 너무 과다 비대한다든가 아니면은 병충해 등 뭐 이런저런 아니면 고지대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 안정에는 별로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논쟁이 맞는 게 산지 폐기만이 이 정책안에 산지 폐기했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산지 폐기 1,000원이면 생산비의 50%도 안 미치는 건데 직접 생산비에 그래서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고봉현 박사께서는 지금 이 정부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격리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시장 격리가 최선인가라는 질문에 짧게 대답을 한다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는 정부의 이 그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대책이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전적 대책하고 사후적 대책 해가지고 이제 시장 격리는 이제 사후적 대책 발생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얼마만큼 빨리 초기 대응을 하고 이제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이제 사전적
대책이 일단은 저는 이게 잘 돼야지만이 미리 예방을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 대책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배 신고제도 이제 일종의 사전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관측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이제 산지 품목별 이제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이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이제 그 생산 유통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직불제 부분들도 이제 직불제를 통한 이제 생산 그 면적을 이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산지적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임승표 과장님, 좀 전에 송대수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는 산지폐기 더 이상은 없다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뭐 표현은 바꿨지만 시장격리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이 농민들의 뭐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지적하면서 더 이상은 없다 하셨는데 이게 다시 이 시장격리제도를 꺼내든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제 뭐 농가도 일정 부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대로 이행이 되고 우리 농가에서도 그냥 무조건 이제 행정이나 생산자 단체 의견에 쫓아서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허창욱 의원님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이제 초기 대응이 늦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시 안 한다 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가격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그러면은 우리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발만 동동 구르고 행정에서는 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이렇게만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밀어붙여야 되게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장격리가 이 월동 채소 이 품목마다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 월동무하고 양배추를 비교해봐도 이게 어느 거는 이제 초기에 먼저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어떤 품목은 뒤늦게 결정되고 하는데 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처음부터 대응하기에는 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따른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번에도 무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이제 비대가 커지면서 12월 달부터 자율 폐기가 농협과 생산단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이제 시장격리 쪽으로 지원했고 다시 또 더 이게 대안이 안 되니까 도가 또 했거든요. 그다음에 양배추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이번에 아마 제가 이제 양배추 지역이 아니라서 보니까 거의 100만 평 가까이를 산지 폐기 지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100만 평 정도라 그러는데 이게 한 100만 평이면 한 20%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20%는 안 돼도 맞다 18% 정도 되는데 이게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캘 날짜가 있다. 그래서 관망했던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가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이 오르면 급격하게 대응하는데 농민들이 가락에 대해서는 진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요. 아까 깜짝 놀랐는데 6,600원 무 한 포대 6,600원 온다면 아주 좋죠. 평균가 사실 평당 500원도 안 옵니다 요즘. 네. 무하고 양배추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수급 조절을 하는 품목이 7개 품목이 있습니다.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네. 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수급 조절 위원회라고 이제 소비자 뭐 전문가 뭐 생산자 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네. 양배추는 아쉽게도 수급 조절 품목에 들어있질 못합니다. 해서 도하고 이제 생산자 단체 농협하고 협의 끝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격리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욱 의원님? 아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해 사실 이게 시장 격리 내지는 이게 이런 뭐 산지 폐기, 매치 사업 이런 것들의 사업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농가들로 보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격리 사업은 결코 좋은 사업이나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이게 200억이라는 돈을 진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한다면 오히려 이게 농가의 경영의 안정화도 가져올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시장 격리 관련해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대정부 교섭력이라고 봐지는데요. 네. 무, 당근 같은 경우도 50%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심지어 8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갔지만 재배 면적 불지 않았습니다. 다만 면적은 안 불었지만은 자연재해 때문에 아마 원래 생산량은 좀 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격이 가도 면적이 불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당근 소비를 50% 이상을 갔던 것들이 지금 뭐 20, 30%로 떨어지고 수입 물량이 70% 이상을 점유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지 못 받을 거예요. 수입 당근이나 국내산 가격이나 가격이 곧 같아졌고 또 이러한 것들이 무로 이동하는데 원래 시장 격리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무 파종 면적이 줄어들 거라는 것은 전혀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년에 더 불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시장 격리 가지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예. 시장 격리가 최선의 대안도 아니고 이게 지금 사후적으로 정말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야만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시장 격리 말고 그리고 다른 이 제주산 월동 채소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 측면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주도의 차원에서 월동 채소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저 가격을 보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소득 보전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게 지금 월동 채소를 포함해 가지고 제주의 농축산물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도매 시장 가격과 생산비 이하로 이게 떨어져서 이게 최저가격 밑으로 갔을 때 그 차액을 직접 보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농수축협인 생산사 자체의 개통출하에 한해서 그리고 농가들이 어쨌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농가의 출연금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 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농협, 축협, 그다음에 농가 이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고 뭐 나머지 무슨 이게 금융기관 뭐 수익금이나 이런 건 나중에 보지만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재배신고제에 이게 도매시장 가격보다 생산비보다 하락했을 때 이게 지원한다 이행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게 직접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소득보전기금과 관련돼서 이게 운영 조례를 만드는 거는
최소한도 이게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서 대농 기업농이 아닌 정말 영세농들이 가격 안정화와 그리고 연이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우리 그 농가들을 포함한 농관련 단체와 그리고 농축협 장님들하고 이게 간담회를 두 차례를 갔었는데 그분들은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이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그 일차사람의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어쨌든 이번 3월 임시회의에서 이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여러 가지 이게 시행착오가 시행하면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보완하면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3월 임시회 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셨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최저 가격 보장을 하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어쨌건 수급 안정을 기하고 그렇게 수급 안정을 기하다 보면 이제 가격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 그 당연히 그 이렇게 조례든 뭐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그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대수 의장께서는 농민 입장에서 이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게 지금 불안한 농가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당연하겠죠. 최저가 보장제가 시행하기에는 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동의를 잘 안 할 것 같고 예산이 이제 농업 비주를 짜여주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라서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정부가 직접 나서고 농협과 생산자, 농협 등 이렇게 해서 좀 합의점을 찾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관점을 둬야 될 부분은 제주도의 농업 형태인데, 즉 요즘에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던 농지 임대 비용, 그러니까 지금 생산비 산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 생산비하고 아까 말한 농지 임대비 뭐 이렇게 하면 무 같은 경우도 심지어 4,000원 정도 생산비를 보고 있고, 아까 양배추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한 4,500원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임대료 문제가 지금 생산비에 어떤 분은 50% 차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2,000원이 넘는. 그리고 이게 월동 채소 위주의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외지인 소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중간에 부동산 업자들이 중간 개입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관리 측면에서 이제 2차 계약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아까 들은 소규모 농지를 갖고 소유하신 분들은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가 유통 시설의 취약점 때문에 이러면 임대 주고, 그러니까 임대 주는 부분이 이제 중소상인 대상인들도 많고, 또 지난 정권에서 규모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농민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다 임대 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농민이 아닌 농업 노동자로 이제 변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화되어 있는데, 아까 같이 최저가 보장제가 아주 생소한 단어겠죠. 지금까지는 뭐 이제 생산비 보장이라든가 가격 안정 이런 조례 등이 있었지만, 최저가 보장은 좀 생소하지만 지금부터 이것이 좀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수급 조절해서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우리 월동 채소만큼은 전 국민이 6개월 동안,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먹고 살리는데 정부가 좀 이거에 대해서 적극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농민 입장에서는 바람이죠. 예. 고봉현 박사께서는 이 월동 채소 최저 가격 보장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어떤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경제학 뭐 보완하는 것보다도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그 수요 공급 이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응용 문제로 이제 나오는 게 최저 가격제가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다른 분야에서 이제 최저 임금제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농업 1차 산업 분야에서는 뭐 저는 그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고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제 조례를 통한 이제 제도화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일단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송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해서 오는데 그 우리 저 제주도 월동 채소하고 강원도의 고냉지 채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 농식품부하고 저희 제주도 강원도 그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물론 농촌경제연구원과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이 같이 이제 공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6차 산업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 의장님 한 5개월, 6개월 동안 제주의 그 채소류가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안정과 이제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조만간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농가에서 좀 영농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돼서 출연자분께 1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께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어쨌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가게 운영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말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어쨌든 하루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선 조절이라는 게 그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좀 제시하고 월동 채소도 감귤과 같이 이게 월동 채소의 문제를 FTA에 따르는 피해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인식이 전환이 없으면 사실은 이 어렵게 지금 산적해 있는 제주의 1차 산업의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제주 1차 산업의 현안이 해결 없이는 제주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든 도의회든 우리 학계든 농가든 이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게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창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 그 우리 월동 채소 뭐 적정 생산이라든가 가격 안정에 대한 대책들을 주변에서는 이제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사실 월동 채소류는 감귤과 달리 전국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적정 면적이 얼마냐, 적정 생산량이 얼마냐, 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수급 조절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상당한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기상 여건에 따라 가지고 2012년도에 태풍이 세 차례 이제 그 내습하다 보니까 월동 채소류가 많이 피해를 받는데 역설적이게도 가격은 3배, 4배 튀어 올라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듯이 이게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가 수급 조절 차원에서 재배 면적을 좀 조정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상이변으로
가격은 튀어오르고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행정에 말 듣다가는 망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뭐 차질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건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적극적인 입장에서 의회와 학계와 전문가들하고 이제 또 농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직불제가 되었든 뭐 자주금이 되었든 최저 보장 가격 보장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대수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원래 3만 평 무농사 하신 분 아마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1억 3천에 1억 5천 뭐 1억 원 정도 빚 내올 겁니다. 그 빚을 내기 위해서 내년에 아마 6만 평 농사를 지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곡물에서 과일에서 이제 신선 채소로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경마장이나 투기 농업으로 변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제, 농협, 농민들도 스스로 많은 자구책을 노력해서 안정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농산물은 유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산지 외국도 그렇고 육지도로 다 산지 유통이 중심인데 제주도만이 소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만이 가격 결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근교농업을 한 서울 근교 농민들은 가격을 봐서 출하하거나 안 하거나 합니다. 유독 제주도만이 올려 보내놓고 그들이 주는 가격에 울먹여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예, 고봉현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도하고 농협하고 생산농가 등 이런 그 각 주체들이 그동안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이제 대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농가는 생산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농협은 판매 유통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나 이 도에서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주체별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시장 개방화 시대입니다. FTA를 반대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더욱 축소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제주에 특히 제주의 그 월동채소와 같이 그 소규모이면서 다수의 생산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개개인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직화를 해서 이제 대응하는 노력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농산물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생산량 조절과 수급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해마다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고 심각한 처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농정 당국과 생산자 단체 그리고 농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